리더라면 어떤 인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겠죠. 과거 시험에 마지막 3차 시험에 33명을 뽑아놓고 이 33명에게 등수를 매기는 마지막 시험 문제는 왕이 냅니다. 그걸 책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대책을 내놔라 하는 말 쓰죠. 그 대책이 책문에 대한 답을 내라는 게 대책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시험 문제를 내는데 어떤 인재를 내가 뽑아야 되고 어떤 인재를 멀리해야 되느냐라는 게 세종이 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리더나 그 당시의 리더나 사실 고민이 거의 비슷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종의 인재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들 손꼽는 사람이 황희정승이죠. 이 황희정승은 24년간 정승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18년을 영의정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희는 따지고 보면 사실 세종이 등용하기 쉽지 않은 인재였습니다. 황희는 어머니가 기생 출신입니다. 당시 조선 시대로 봤을 때는 출신이 좋지 않죠. 게다가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두문동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두문동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두문불출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는데 반대했던 사람이 황희였습니다. 세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는데 반대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왕에 오르고 나서 황희를 다시 불러들이고 요직에 앉힙니다. 황희정승은 최고의 정승이고 최고의 청백리고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인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황희에 대해서 사위가 살인사건을 벌였는데 그걸 축소 은폐하려 했던 일이 있었고요.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황금재상 이런 별칭이 따라 붙기도 했었습니다. 청백리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그리고 당시 박포라고 2차 왕자의 난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황희의 집 근처에 와서 은둔해서 숨어 지냈는데 그 박포의 부인과 간통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생활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황희는 수신제가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황희는 수신제가는 잘 못했을지라도 치국평천하는 잘할 수 있는 인물이다 해서 과감하게 황희를 등용을 해서 24년간 정승 자리에 앉혔던 사람이 세종입니다. 그리고 이 세종 임금이 실록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황희의 말대로 해라 라는 거였답니다. 그러니 황희가 논란의 여지는 많은 사람이지만 세종의 치세를 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서 굉장히 분명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사생활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의 도덕성이나 사생활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선으로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조 국가였기 때문에 세종이 황희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사정이 다르겠죠. 지금은 리더가 혼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세종의 옆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윤덕이었습니다. 이 최윤덕은 어릴 적에 양수척이라 그래서 천민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 변방에 장수로 나가 있었고 어머니가 최윤덕이 어릴 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최윤덕이 당시 천민의 손에서 자라야 됐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출세하는데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군사적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 세종이 최윤덕을 굉장히 아꼈는데 세종 임금이 북방을 개척하자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이 최윤덕이었어요. 그런데 세종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했던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세종은 내가 내세운 제안에 반대했지만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믿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일을 맡긴 거죠. 그 덕택에 사군육진을 개척할 수 있었고요. 이 최윤덕이 세종에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재였다면 이해라는 인물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서인은 누구든 알고 있는데 조선의 이해는 잘 모를 겁니다. 일본과 외교를 전담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계약조를 체결했던 인물입니다. 이 이해라는 인물은 어릴 적에 외구에게 어머니가 납치당했어요. 그러니 외구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당시에 자기가 살던 지역의 군수가 왜구들에게 납치당할 때 그 군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자진해서 함께 끌려갔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군수와 함께 돌아올 수 있었던 외교적인 맹활약을 펼쳤던 인물이고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일본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40여 회 일본에 파견이 되면서 당시 왜구들에게 끌려갔던 많은 백성들을 구출해오는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일본 외교를 전담하면서 큰 활약을 했기에 원래는 아전 출신, 양반보다 낮은 출신이었지만 외교 전문가로 종 2품까지, 요즘으로 치면 외교부 차관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로 장영실은 다 알고 있죠. 장영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세종이 장영실을 밀어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영실이 능력이 출중한 만큼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는 벼슬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장영실에게 높은 벼슬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높은 벼슬을 줄 때마다 논란이 너무 많았었죠. 왜냐하면 장영실이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해 온 사람이고 어머니가 동네 지역의 기생이었죠. 관비였습니다.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장영실에게 파격적인 승진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기가 늘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전폭적으로 장영실을 밀어줬었죠. 근데 이 장영실 말고도 똑같이 노비 출신인데 승승장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박자청이라는 사람인데요. 장영실도 태종이 발탁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박자청도 역시 태종 때 좀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세종 때 국토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경회루가 나와 있는데요. 궁궐을 많이 지었고 특히 경회루를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원래 노비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군대에도 가고 거기서 활약이 뛰어나면서 궁궐 문지기를 하게 됐었답니다. 근데 궁궐 문지기를 하면 궁궐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왕실의 인척인 사람이 궁궐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박자청에 제지를 받게 돼요. 박자청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막아서자 그 사람이 박자청에게 발기질을 하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박자청을 괴롭혔는데도 박자청이 끝까지 못 들어오게 지켰답니다. 그런 사실이 태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의 책무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 맡겨도 잘할 수 있겠네 해서 이 사람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마침 이 사람이 토목건설에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궁궐 짓는 토목공사에 이 사람에게 정권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궁궐들을 이 사람이 짓게 되었는데, 경회루 같은 경우는 경복궁에서 가장 근사한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경회루를 불과 8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8개월 만에 완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낮밤을 가리지 않고 전념해서 일을 했고, 그 덕택에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런 높은 벼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세종이 등용한 인재 중에 박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박연은 음악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유학자이면서 음악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죠. 당시 종묘의 제사를 지낼 때도 항상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종묘 제례 음악이라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음악이 없었어요. 중국의 음악을 그대로 따와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박연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음악을 우리가 따라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의였어요. 그런데 이런 박연의 생각을 바꿔놓은 사람이 세종과 맹사성이었습니다. 우리 음악이 필요하지 하면서 우리 악기를 만들어내고 우리 음악을 만들자 하고 그 역할을 박연에게 맡긴 겁니다. 그 역할을 박연에게 맡긴 까닭은 박연이 이렇게 음악의 조예가 깊고 자신이 음악과 관련된 일을 맡으면서 피리를 배우겠다고 광대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그 일을 전적으로 맡겨도 되겠다 해서 종묘 제례 음악을 만드는 일을 이 사람에게 맡겼고, 그래서 이 박연이 우리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를 살피는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들을 뽑아서 벼슬을 내려주세요 하고 세종을 설득하기도 했었고요. 그들과 함께 평경이라고 우리나라의 악기 중에서 가장 만들기 힘든 평경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이 평경은 다 돌이거든요. 돌을 이렇게 사이즈를 다 다르게 깎아서 다 다른 소리를 내게끔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돌은 화강이라 굉장히 깎기 쉽지 않거든요. 평경을 만들고 세종 앞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됐다 싶을 때 왕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세종이 이걸 딱 듣고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칙 일매의 소리가 약간 높은 듯 하구나 하면서 박연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작은 오차를 발견해낸 거죠. 절대음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요. 이걸 만들어낸 박연도 발견하지 못한 걸 세종은 딱 듣고 알아챈 겁니다. 이쯤 되면 세종은 가히 천재적인 군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군주가 백성은 또 그렇게 아꼈던 애민 군주였습니다.